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그야말로 극심한 캐즘을 지나서 2025년 하반기부터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아주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시기죠. 네, 맞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2차 전지 양극재 핵심 기업인 LNF에 대한 최신 투자 분석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희 미션을 좀 명확히 하고 싶네요. 오늘은 단순히 재무제표 숫자 몇 개 나열하고 끝내는 리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숫자는 표면적인 결과일 뿐이니까요. 맞아요. 이 기업의 펀더멘털, 본질이 수면 아래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리스크는 또 무엇인지, 그리고 2026년 실전 투자 시나리오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큰 그림에서 지금 LNF를 둘러싼 상황을 보면 약간 한편의 치열한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역대급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엄청나게 밝은 빛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무거운 자본 조달 리스크라는 아주 짙고 어두운 그림자가 막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아, 두 가지 상반된 힘의 충돌이군요. 네, 이 충돌이 투자자 관점에서는 얼마나 복잡한 고차원 방정식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면에서의 V자 반등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이번 LNF의 실적 데이터를 뜯어보고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시장을 꽤 오래 팔로우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인 2024년에 연간 영업 손실이 무려 5,586억 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전례 없는 타격이었죠. 네, 전방 수요 한파에 리튬 같은 원자재 가격 급락까지 겹치면서 완전 심해 밑바닥까지 추락했었잖아요. 그런데 2025년 연간 영업이익이 1,559억 원으로 완벽하게 흑자 전환을 해냈어요. 특히 2025년 4분기만 떼어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824억 원입니다. 직전 분기 대비 무려 273%나 폭증한 진정한 의미의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그러니까요. 여전히 캐즘 여파가 좀 남아있는 시장 환경인데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극적인 반등이 가능했던 건가요? 이 반등이 단순히 원자재 가격이 운 좋게 올라서 생긴 회계적인 착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본질적인 기술 초격차가 드디어 숫자로 증명되기 시작한 건데요. 그 중심에는 니켈 함량 95% 이상의 초고순도 하이니켈, 그러니까 그 NI95 단결정 제품이 있습니다. 이 하이엔드 제품 출하량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실적을 완전히 하드캐리한 거죠. 아, 단결정 양극재. 이게 업계에서 꽤 오래전부터 화두였잖아요. 다들 개발한다고는 했는데 이게 실제 수율을 잡고 이익률을 이렇게 확 끌어올릴 만큼 파괴력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청취자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게 일상적인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존에 널리 쓰이던 다결정 양극재는 쉽게 말해서 잘 구워진 초코칩 쿠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충전되고 방전될 때마다 내부에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거든요. 네네. 이때 쿠키가 바스러지듯이 양극재 입자가 미세하게 깨져버리는 미세 크랙 현상이 발생합니다. 아, 쿠키 부스러기처럼 입자가 깨지면 배터리 내부 구조가 무너지겠네요. 그게 결국 배터리 수명을 깎아먹고 최악의 경우에는 열폭주나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LNF가 양산 비중을 폭발적으로 늘린 이 단결정은 아주 단단한 조약돌이나 통뼈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충격이 가해지고 수축 팽창을 반복해도 입자가 안 깨져요. 오, 그러니까 그 좁은 배터리 셀 안에 에너지를 빈틈없이 꽉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 에너지 밀도가 극대화되는 거군요. 동시에 화재 위험까지 완벽하게 잡아내고요. 맞습니다. 이런 통뼈 같은 구조적 안정성 덕분에 극한의 출력을 요구하는 고성능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첨단 기기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완벽히 맞출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야 그 프리미엄의 이유가 확 와닿네요. 고가 제품 위주로 공장이 팽팽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은 줄어들고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제대로 터진 거군요. 네, 그 탄력을 받아서 시장에서는 2026년 실적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수치를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셔야 하는데요. 현재 시장 컨센서스상 2026년 전체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약 1,320억 원 수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걸 분기별로 쪼개보면 1분기 약 250억 원을 시작으로 2분기 350억, 3분기 330억, 4분기 390억 원으로 점진적인 우상향을 그릴 것으로 예상되죠. 잠깐만요. 가끔 종목 게시판 같은 데 보면 이 1,320억 원이라는 수치를 2026년 1분기 단일 실적으로 오인해서 당장 주가가 폭등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1,320억 원은 2026년 한 해 동안 4개 분기를 모두 합산해서 쌓아올릴 연간 합산 전망치입니다. 이런 숫자 단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무리한 기대를 품는 건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팩트체크 확실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펀더멘털이 이렇게 훌륭하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데 2025년 연말에 시장을 완전히 발칵 뒤집어 놓은 대형 공시가 하나 있었죠. 12월 29일이었는데요. LNF가 테슬라와 맺었던 3조 8천억 원 규모의 하이니켈 공급 계약이 불과 973만 원으로 대폭 감액됐다는 공시였습니다. 네, 시장에 꽤 큰 충격을 줬던 이슈죠. 솔직히 겉으로만 보면 드디어 올 게 왔다. 테슬라한테 완전히 팽당했다. 이러면서 패닉셀링 나오기 딱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이 공시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정말 일방적인 계약 파기인가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면 기술적 실패나 관계의 단절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공시의 이면을 이해하려면 테슬라 밸류체인의 현실을 봐야 하는데요. 테슬라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4680 원통형 배터리, 그 핵심인 건식 코팅 기술 개발이 예상보다 훨씬 지연됐습니다. 거기에 고금리로 매크로 수요 침체까지 겹쳤고요. 아, 시장 상황이 완전히 틀어진 거네요. 그렇죠. 과거 전기차 호황기 때 테슬라가 LNF랑 맺었던 그 3.8조 원짜리 계약은 덩치가 엄청나게 큰 이른바 경직된 초대형 장기 계약이었어요. 차는 안 팔리고 새 배터리 양산 기술은 늦어지는데 그 막대한 양극재 물량을 예전 계약대로 무조건 떠안아야 한다면 테슬라 입장에서도 엄청난 재무적 리스크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양사가 합의하에 그 기존의 무거운 대규모 계약서를 법적으로 최종 정산한 겁니다. 그동안 납품한 973만 원어치만 깔끔하게 결산해서 과거의 족쇄를 종결 지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테슬라 실제 수요에 맞춰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조달하는 단기 수요 연동형 공급망으로 체질을 완전히 개편한 겁니다. 낡은 족쇄를 벗어던지고 서로 몸집을 가볍게 만들었다는 거군요. 생각해보면 특정 완성차 업체 한 곳에만 수조 원 단위 매출을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캐즌 기간 동안 아주 뼈저리게 배웠잖아요. 저는 오히려 이걸 계기로 LNF가 엄청난 융통성과 자유를 얻었다고 봅니다. 아주 예리한 시각입니다. 지금 완성차 업계 트렌드를 보면 2026년부터 앞바퀴에는 출력이 좋은 하이니켈 배터리를 쓰고 뒷바퀴에는 가성비 좋은 LFP 배터리를 섞어 쓰는 듀얼 모터 방식이 대세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제 LNF는 테슬라 눈치만 볼 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고객사들을 마음껏 찾아갈 수 있는 광범위한 다변화의 신호탄을 쏜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LNF가 준비한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2026년 3분기에 대구 공장에서 양산될 6만 톤 규모의 LFP 양극재 전략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LNF가 이 LFP 배터리의 첫 타겟을 전기차가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 시장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ESS 진출이 영리한 전략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LFP랑 ESS 시장은 이미 중국의 CATL이나 BYD 같은 공룡들이 꽉 잡고 있는 레드오션 아닙니까? 한국 기업이 이제 와서 그 치열한 단가 경쟁에 뛰어든다고 승산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시장의 일반적인 회의론이었죠. 하지만 지금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폭판적으로 성장하는 인공지능, 그 AI 데이터 센터를 떠올려 보시죠. 이 데이터 센터들이 잡아먹는 전력량이 상상을 초월해서 전 세계가 극심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전력 수요가 장난이 아니죠. 이걸 해결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ESS 단지가 필수적인데 미국 IRA 같은 보조금 정책이나 지정학적 규제 때문에 이 거대한 북미 ESS 전력망에 중국산 배터리를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강력한 지정학적 방어막이 쳐져 있는 거대한 샌드박스 시장이 열린 거군요.
전기차 보조금은 정권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서 약간 도박에 가깝지만 국가 인프라인 전력망 구축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막을 수 없는 메가 트렌드니까요. 게다가 ESS는 좁은 차체에 우겨 넣을 필요가 없으니 크기가 좀 커도 상관없고 대신 불이 날만 절대 안 되니까 화재 위험이 적고 저렴한 LFP가 완벽한 표준이 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전기차 정책 리스크를 아주 영리하게 피해가면서 진입장벽은 비교적 낮고 수연 후 폭증하는 북미 ESS 시장을 초기 캐시카우로 삼은 겁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쟁자가 지정학적 이유로 묶여있는 틈을 타서 수익을 창출하는 교과서적인 지정학적 해지 전략이죠. 전기차의 굴레를 벗어나서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 권력으로 곧장 직행했다. 정말 짜릿한 전략이네요. 근데 이렇게 들으면 펀더멘탈 완벽하죠. 기술 좋죠. 전략 훌륭하죠. 도대체 왜 주가는 박수권에서 질식할 듯이 갇혀 있는 걸까요?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픈 손가락 지배구조와 오버행의 딜레마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짓누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 이 지배구조에 고스란히 담겨 있죠. LNF의 법적 최대 주주는 GS 가문 4세인 허재영 의장이 이끄는 세로닉스입니다. 문제는 LNF가 영위하는 양극재 사업의 특성인데요. 공장 짓고 수만 톤 단위로 캐파를 증설하려면 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극단적인 장치 산업이거든요. 네, 돈 먹는 하마죠. 그런데 모회사인 세로닉스는 그만한 현금을 지원해줄 창출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자회사는 수조 원을 필요로 하는데 부모 격인 모회사가 뒷바라지를 못 해주는 거네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웩도독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회사가 공격적인 투자를 하려고 외부에서 돈을 빌리거나 신주를 찍어낼 때마다 최대 주주가 자기 자본을 팍팍 투입해서 지분율을 방어해야 하는데 실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유상증자나 주식 연계 채권이 반복적으로 발행되면서 지분율이 계속 희석됐고 현재 최대 주주 지분율은 14에서 16%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조차 취약해 보이는 이런 지배구조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 꺼려지는 게 당연하겠네요. 게다가 이 빈약한 자금력 때문에 파생된 최악의 수급고임, 바로 오버행 공포. 가 지금 LNF 주가 목을 조르고 있잖아요. 2025년 9월에 발행된 3천억 원 규모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 BW 말이죠. 네, 이 BW 행사가액이 주당 5만 2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ESS 테마가 터지면서 주가가 단숨에 11만 원대까지 폭등했단 말이죠. 대박이 났네요. 문제는 그 폭등이 오히려 수급 측면에서는 비극의 트리거가 됐다는 겁니다. BW 들고 있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5만 원의 주식을 받아서 현재 시장가인 11만 원 부근에 내다 팔면 아무런 위험 없이 100% 이상의 막대한 차익을 낼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니까요. 바로 팔아버리고 싶겠죠. 네, 그래서 권리 행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마어마한 신주 발행 신철이 쏟아졌습니다. 전체 상장 주식수 기준으로 무려 600만 주,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의 20%를 훌쩍 상회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600만 주랑이요. 이산값의 신주 폭탄이 언제 시장에 쏟아질지 모른다는 대기 상태가 주가를 짓누르는 거잖아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버는 파이 크기는 똑같은데 주식수만 20% 넘게 늘어나니까 일주당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거고요. 아무리 캐파 증설이 급해도 회사 측에서는 이 엄청난 희석을 도대체 어떻게 정당화합니까? 장부상으로 뭐라도 좀 긍정적인 이득이 있어야 할 텐데요. 주주들 분노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기업 재무제표 안으로 쑥 들어가 보면 여기서 엄청난 회계적 마법이 하나 일어납니다. BW 투자자들이 신주를 받기 위해 권리를 행사하면 기존의 회사 장부의 무거운 빚, 즉 파생상품 부채로 잡혀있던 항목들이 고스란히 영구적인 내돈, 자본으로 전환됩니다. 부채가 자본으로 둔갑을 하는군요. 네, 이 극적인 재무구조 개선 현상을 디레버리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LNF의 2025년 4분기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이 효과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부채 비율이 직전 분기 무려 692%라는 살인적인 수준에서 단 한 분기 만에 358%로 절반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게다가 3,829억 원이라는 엄청난 현금 실탄까지 손에 쥐게 됐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와 부채 늪에서 허덕이던 회사가 주식수를 크게 늘려준 대가를 치르고 빚을 싹 털어낸 거군요. 당장 2026년에 대구 LFP 신공장도 가동해야 하고 하이니켈 양산도 확대하려면 조단위 돈이 필요할 텐데 이제 이자 상환 압박 없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막강한 현금 체력을 얻게 된 셈이네요. 맞습니다. 주주가치 희석이라는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인 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재무구조 대수술이었다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업을 분석할 때는 단순히 신주폭탄 떨어진다는 표면적 악재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자본이 어떻게 조달되고 재무제표가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읽어내야 합니다. 자, 그럼 탄더멘탈의 완벽한 부활, 유연해진 공급망 전력, 그리고 뼈아프지만 체질을 개선한 오버행 이슈까지 모두 짚어봤습니다. 이 팩트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 실전 투자 시나리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2026년 1, 2월 주식시장 상황을 보면 매크로 환경이 썩 녹록지 않은데 LNF 개별 수급 흐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냉정하게 진단하자면 현재 LNF 수급 퀄리티는 중하 수준으로 매우 혼착합니다. 기업 장기 성장을 믿고 묵직하게 들어오는 롱온리 펀드 같은 고품질 자금보다는 5만 원대 BW 신주 받아서 무이연 차익 먹고 빠지려는 사모펀드 물량, 그리고 그 변동성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적 단기 매매가 아주 복잡하게 뒤엉켜 있거든요. 한마디로 그 600만 주라는 거대한 악성 물량을 시장이 힘겹게 소화해내고 있는 국면이네요. 그렇다면 투자자 성향이나 보유 기간에 따라서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야겠습니다. 명확하게 분류된 세 가지 실전 시나리오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시나리오 A, 단기 방어 및 관망 전략입니다. 만약 지금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거나 단기적 모멘텀 노리신다면 최소한 2026년 1분기에서 2분기 중반까지는 꾹 참고 관망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기업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어도 600만 주라는 거대한 물량이 소화되는 데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호재성 뉴스에 주가가 반등한다고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포모를 극도로 경계하셔야 합니다.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차액 실현 물량에 그대로 깔릴 수 있다는 경고군요. 그럼 시장 노이즈를 견뎌내고 긴 호흡으로 가는 가치 투자자들을 위한 시나리오 B는 어떻습니까? 중장기 뷰를 가진 분이라면 2026년 3분기를 역사적인 분수령으로 보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오버행 물량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고 재무제표가 한층 깨끗해진 상태에서 마침내 대구 신공장 LFP ESS 물량이 본격적으로 양산되어 납품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때쯤이면 LNF가 과거 테슬라 하청업체라는 꼬리표를 확실히 떼어내겠네요. 네, 하이니켈부터 LFP까지 아우르는 멀티 폼 팩터 탑티어 기업으로 퀀텀 점프하게 되는 거죠. 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노려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매우 유효합니다. 펀더멘털, 본질이 바뀌는 그 시점이 진짜 승부처라는 거네요. 하지만 주식시장에 100% 안전한 베팅은 없죠. 절대 간과해선 안 될 최악의 시나리오, 실꼬리 리스크는 뭡니까? 아무리 장기 투자를 결심했더라도 절대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거버넌스 리스크의 재발입니다. 만약 경영진이 장담했던 신규 제품 수율 안정화에 실패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다시 적자로 곤두박질 치면 어떻게 될까요? 모회사 자본력이 빈약하니까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또다시 기존 주주들 가치를 훼손하는 저가 전환 사채를 발행하거나 대규모 유상증자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신히 뼈 깎아서 빚 털어냈는데 또다시 주주들 뒤통수 치는 신주 폭탄이 떨어진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은 분기별로 어닝 서프라이즈 기사만 보고 환호할 게 아니라 사업 보고서를 아주 송곳처럼 날카롭게 추적하셔야 합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의 변동은 없는지, 본업에서 보는 잉여 현금 흐름이 견조하게 플러스를 유지하는지 확인해야죠. 만약 회사가 또다시 주주 가치를 파괴하는 자본 조달을 강행한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즉시 비중을 축소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본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바닥부터 수면 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내용을 한번 갈무리해 보자면 LNF는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지는 펀더멘털의 빚과 주가를 짓누르는 거대한 오버행, 그리고 지배구조 리스크라는 진흙탕 같은 그림자 사이에서 거대한 병목 현상을 엮고 있는 아주 입체적인 기업입니다. 네, 정말 공부할 게 많은 흥미로운 케이스죠.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은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 숫자 하나, 피상적인 공시 제목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말이죠. 표면적인 실적 이면에 숨겨진 자본 조달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기업 부채가 어떻게 자본으로 둔갑하는지 그 뼈대를 파악하는 것. 이게 거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진짜 투자자의 무기라는 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깊게 고민해 보실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난 몇 년간 전기체 캐즘이라는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던 배터리 기업들이 이제는 일론 머스크가 경고한 AI 시대의 전력난을 구원할 글로벌 ESS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네요. 네, 여러분은 배터리 산업을 여전히 도로 위를 굴러가는 자동차 부품 중 하나로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가올 AI 시대 전체를 떠받치는 가장 강력하고 필수적인 인프라 권력으로 보고 계십니까? 스스로의 포트폴리오를 이 거대한 변화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날카롭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통찰력 있는 질문이네요. 똑같은 배터리를 보면서도 시각을 조금만 비틀면 세상의 변화가 다르게 보인다는 것. 이게 바로 투자가 주는 최고의 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치열하게 파헤친 이 심층 분석이 배움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정보 홍수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트만 정제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